시그먼 프로이트, 독일어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 이분이 체계화한 정신분석, 이것을 우리가 사이코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잖아요, 사이코. 우리가 사람 뭐 놀릴 때 사이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게 이제 영계의 어떤 스피리추얼 마인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스피리추얼 마인드. 이 정신세계를, 인간의 정신세계를 분석한다. 이건 어차피 뭐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 정신이지, 뭐 짐승의 짐승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이코 어널리시스라는 말을 이분이 창안했어요. 19세기까지, 이분이 이제 19세기 말의 인물 아닙니까? 19세기까지 심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이콜로지. 심리학, 즉, 심리학은 뭘 세계를 다룹니까? 의식의 세계죠. 이 컨셔스, 의식의 세계를 다룹니다. 이 사이콜로지라는 것이 19세기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말로는 컨셔스니스라 붙이긴 하지만은, 용어로, 기술용어로는 요까지만 씁니다. 아마 이거 길어지니까 그렇게 줄였는지. 이게 의식의 세계,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19세기 심리학이 다루는 것이 의식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waking life. 눈을 떠서, 여러분이 지금 눈 떠서 우리 활동하고 있죠. 저는 가르쳐 있고,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waking life예요. 이 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의 삶. 이 삶을, 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심리학인데, 심리학에다가 unconscious라 해서,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예상이 뭐 잠재의식이다 뭐 이런 말도 쓰지만, 이제, 이 un자를 붙여가 unconscious,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unconscious를 체계화시킨 것이 이 용어를 갖고,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갖고,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 초기에는 이 정신분석학이 심리학의 일부에 있다가, 오늘날 프랑스라든가, 특히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별개로, 일부 기관에서는 이제 별개의 학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까지 심리학에서는 이 정신분석을 다룹니다. 그 일부로서. 어떻든 중요한 이러한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의 체계를 이 프로이드가 만들어냈죠. 거꾸로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 뭐 융도 이게 또 다른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를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첨가해 놓고 이렇게 해서 방대해졌지만, 그 후에 오늘날 20세기 와서는 이제 라깡이라 해서 또 이 프랑스 이러한 그 정신분석학 이론가가 나와가지고 프로이드를 기호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 정신분석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중요한 무의식을 다룹니다. 그럼 무의식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제일 잘 표현되는 곳이 어딥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잘 전개되는 곳이 어딥니까?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의 해석 교재, 이분의 대작인데, 마스터피스인데,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럼 왜 무의식을 알아야 되느냐? 무의식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꿈인데, 그래서 꿈을 우리가 해석할 줄 있어야 무의식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무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정신세계의 고장, 질병이, 정신질환이 무의식 세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럼 정신병은 뭐냐?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이코시스, 정신병하고 하나는 뉴로시스. 사이코시스는 정신 완전히 헷가닥 가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아보면 격리수용 돼야 되고, 약물 치료받고도 잘 안 낫는다. 그런데 이제 들어 나았다는 의학 보고서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거의 낫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이제 격리 치료되어서 혹은 집안에 같이 살더라도 온 집안 식구들 속썩이고 정말 이렇게 세상 끝 때까지 주변을 애먹이고 사는 질환자, 이 정신질환자고, 뉴로시스가 신경증입니다. 우리가 학문에서 정신분석에서 공부하는 것은
치유의 대상이 돼야 학문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뉴로시스를 다루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 이분이 초창기에는 뭐 약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이 최면술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 치유를 했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신경증 환자들입니다. 거의 90 몇 % 이상 거의다가 이 프로이드가 정신과 의사로서 상대에서 치유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히스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병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경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obsessional neurosis 여기에다 형용사를 붙이면 이해에 도움이 돼요. 이게 신경강박증. obsession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로잡기 하는 우리가 뭐 귀신에 덮였다, 귀신 덮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무당이 들렸다, 뭐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무당이 된다 이러는데 이 obsessed with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 그 귀신 덮인 사람, 신 들린 사람 하는 게 obsessed. 뭔가 이게 말이야 딱 덮여가지고 여기에서 눌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중요한 것은 왜 정신신경증이 걸리느냐 이것은 리플레스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리플레스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것이 obsessional neurosis죠. 억압당해 있기 때문에 신경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은 신경증도 약물 치료를 많이 합니다. 약물이 아주 많이 나와가지고 이 약물 치료하는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접근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약물 치료에 관한 이런 과대학의 강의가 아니고 우리 신경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꿈의 해석 교재를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신경증,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한 신경증을 스스로 내지 자신을 치료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룬 것이 뉴로시스인데 뉴로시스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가? 신경증은 어떤 질환들이 있는가?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무의식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병이 덮여버렸다. 이 신경증에 걸렸다. 현대인들이 90% 이상이 전부 다 정신병자라 할 때는 신경증 환자를 말하지 완전히 돌아쁜 사람을 사이코시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경증은 뭐냐면은 이 컴플렉스라는 말을 써요. 전부 다 컴플렉스를 갖다 붙이죠. 이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뭐가 말이야 복잡하게 연상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뭐냐면 프리 어소시에이션께서 자유롭게 연상하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임금이 더 대통령이 더 장관이다 하고 큰 소리하고 막 이러죠. 자기를 대통령과 임금과 장관과 같이 연상시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도 다 되는 것처럼 또는 거지 행세를 하다가 이 어소시 그러니까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도 나오고 복잡하게 일어나는 이것이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히랍 용어에서 많이 발전시켰는데 에디퍼스 컴플렉스가 하면은 이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엄마의 남편처럼 자기를 어소시에이트 시키는 거예요.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 프리 어소시에이트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남편이 되려면 이 아들이 엄마의 이 소년 13살, 4살 사춘기 소년이 이제 엄마의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버지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의 그 전에 그래서 replacing father's position 아빠의 위치를 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빠를 살해하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에디퍼스 킹 아닙니까? 에디퍼스 킹. 라틴어 히랍에서 온 걸 렉스라고 해서 에디퍼스 렉스라는 게 그입니다. 히랍 여러분 이 소설이 있어요. 에디퍼스 왕이라고. 에디퍼스 킹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소시에이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이나 나나 특히 소년 시절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디퍼스 컴플렉스입니다. 심지어 나이 30, 40이 돼가지고도요. 엄마 가슴 만지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50대 초반 남자한테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할머니겠죠. 자기 어머니 올라오면 한 번씩 엄마 가슴 이렇게 만진다고 좋아하고 이런. 그거는요 에디퍼스 컴플렉스입니다.
아직까지 장성하면 20세 이상 되는 대개는 다가 엄마와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독립개체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엄마에 대한 사랑을 못 끊고 의존하려면 이게 에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사회생활 못합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빨리 엄마와의 그런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전에 이런 게 뭡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전부 다가 보통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것이, 보통 사람들이 길에서 벗어난 것이 미쳤다 하는 매너입니다. 홉스가 일찍이 정의했어요. Deviated from the common way.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식으로 가는데 is normal life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 돌아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변태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돌아오는 것 중에 가장 흔히 쓰는 말이 정신의학에서 변태란 말을 써요. 변태라는 것은 성적으로 토착자만 변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닌 이란 우리 삶의 기본이 성에서 왔기 때문에 성이라지, 성하니까 꼭 뭐 전부 성을 가르치는 이 프로이드 가르친다 하면 뭐 이상하게 말이야. 다 뭐 어디 뭐 진짜 뭐 기생 오랍이나 오입제해야 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상식, 건전한 정신생활을 위해서는 그 건조에 성이 있다는 것이지, 성 자체가 여기에 뭐 절대적으로 이걸 다 지배하고 성으로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이러한 컴플렉스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래 하는 것은 성인이 되면은 오디퍼스 컴플렉스 가능하면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엄마로부터의 단절이 sever from the motherhood, 엄마로부터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break with the motherhood. 이게 못될 때는 이제 그런 젖을 만진다든지 엄마가 앞에 가서 어린애 시절에 흉내를 낸다든지, 어린 시절과의 단절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거는 다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과의 단절이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전부 다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신경증의 기본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있다는 걸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자기 분석 능력이 개발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성이라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이거는 셀프 examination, 자기 반성. 그것은 프로이드의 기법을 안 넣지만 프로이드가 하는 방식, 프로이드 책을만 읽어서 정신분석학적 방법으로, 프로이드의 방법으로 자기를 돌이켜보면 이것을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게 꿈의 이론에서도 나오는데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이 사람의 정신 분석의 기본 중심 이론인데 왜 이 핵심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바로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자기 어머니가 20세 처녀로서 자기 아버지 20세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상인의 남편 상인과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는 뭐 좀 얼마 아니니까 시들시들해지고 해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시그먼트 프로이드에게 정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주 결혼하고 아들네 집 찾아가고 아들도 엄마에게 정을 붙이고 다정하게 손잡고 연인처럼 다니고 이렇게 했죠. 자기 자신이 그랬죠.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노파가 90이 돼도 아들 딸은 이제 90쯤 되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유명해지니까 자기 사진이 뭐 알려주고 이랬는데 신문에도 나오고 다 신문 보고도 내 얼굴이 왜 이래? 이랬다고. 90엔 뭐 어떻게 그렇지 그때. 그래서 자기 미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전개했죠.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은 그 반대성이 일렉트라 컴플렉스예요. 아니 아빠를 좋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일렉트라는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아빠를 좋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엄마를 죽였잖아요. 엄마를 죽이잖아요. 이 혈압신화에서 다 혈압신화에 엄마를 죽이고 아빠를 차지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일렉트라 딸이거든요. 이것은 아들이 엄마 좋아하는 만큼 이렇게 프로이드 이론 전개에서는 중요한 위치, 무게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립적인 개념으로서도 에디푸스 컴플렉스로서도 유명하고 필요하고 이래서 일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재밌게는 이 딸이 앤다라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죽고 나서
이 아버지의 이론을 집대성하고 이런 것이 다 이 땅 N나가 다 있어요. 프로이드의 말이,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말이 N나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런던에 가봤어요. 프로이드가 마지막 계신데, 물론 태어나서 비싸한 오스트리아도 집도 다 가보고, 이거 N나가 방송에 나오는데, 아버지를 정말 파더라 부를 때는 정말 그 감미로운 목소리더라고요. 정말 연인 부르듯이 그런 걸 내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을 결혼 안 하고, 아빠를 위해서 같이 살았어요. 아빠의 일을 도우면서 평생을 보낸다고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 앤나 프로이드가 이제 그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가 실험을 안 하고는 이게 안 되는데 자기 딸을 어떤 실험 대상으로 했다 안 했다는 증거는 약합니다. 나도 문을 엄청나 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서 그런 이론을 내놓자면은 사실 나무 어린이를 어떻게 가서 나무 집 아이 꽃이 만질 수도 없고 정신과 40대 의사, 50대 의사가 말이야 나무 집 딸내미를 또 뭐 이렇게 잠시도 만지고 젖꼭지도 만지고 이럴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 다 알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 그걸 추정할 때 충분히 어떤 그 일렉트로 컴플렉스를 전개할 때는 어느 정도 딸이 실험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꿈 이야기면 집안 꿈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이 프로이드 꿈 이야기에도 이용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이 막연한 이야기지만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엘렉트로 컴플렉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신경증을 계속 우리가 몇 가지를 중요한 거를 살피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히스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히스테리아. 히스테리아에 대해서 아는 거를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히스테리아는 뭡니까? 히스테리아.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히스테리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아까 오신 분, 늦게 오신 분. 여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프로이트 만으로 위해서 왔으니까 좀 할 말씀이 있어요. 히스테리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이게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스테리아라는 말이. 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네? 크게 말했어요. 여자의 자궁이에요. 여자 자궁. 여자 자궁인데 히스테리아 하면 우리가 여자가 떠오르죠. 남자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여자가 히스테리 병이 많죠. 노처녀 히스테리 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여자의 자궁이 만족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신경증입니다. 이게 히스테리아라는 게. 그러니까 처녀가 나이가 정년이 되고 20살이 되면 남자를 알고 사랑을 받고 그것은 꼭 육체적 관계면 더 좋지만은 이거는 섹슈얼 인터코스 육체적 교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사랑을 받고 그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정상인데 그 만족되지 못할 때에 이런 질환이 히스테리아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례가 중요하니까 이 경우에 관해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이드가 그 25세 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혼 정년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 당시 100년 전은 우리나라와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조금 더 자유로워졌지만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와 비슷해요. 이 처녀가 이제 정년기가 되니까 남편감을 구해야 돼서 그는 남자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흐르고 여러 번 데이트가 이제 반복되니까 이 남자도 여자가 괜찮으니까 이걸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옛날에 이제 19세기 같은 때는 이제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영국 소설 같은 경우 서양에서는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남자 부의 과정을 거쳐가 좋아한다 이러면 서로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부둥켜 안고 이제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I am yours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래 결혼 날 잡았고 이렇게 화촉을 밝히 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강하게 시도를 했는데 여자는 어떤 보호 본능, protection instinct라는 게 강하잖아요. 남자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예상치 않은 공격이 오면 누구든지 그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이지만 보호 본능이지만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성이 이렇게 성적으로 접근해 올 때 일단은 딱 그거 하잖아요. 딱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강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겠죠. 무의식에서. 지금 우리가 무의식을 공부하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냥 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좋지만 생각적으로 거부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어설프게 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좀 남자가 다시 또 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 돼버렸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 양심적인 이 착한 남자가 자기 죄의식에 들어가 여자한테 연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또 여자가 워낙 착하니까 남자한테 특히 그 당시 여자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60, 70년대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해서 함부로 전화 문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락 안 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안 만나고 계속 만나야 되는데 청춘 남녀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안 맞으니까 남자 생각이 자꾸 너무 간절해지니까 이 여자가 그때 거부하다는 반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 생각하면 남자가 자기한테 꽉 겹쳐오는데 자기가 막 거부하는 안 됐다고 말이야. 이런 모습을 짓는 그게 히스테리거든요. 히스테리라는 것이 이제 뭐 소리를 갑자기 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침 난다든지 말끊음이 일어난다든지 두통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리 지르는 것 그럼 혼자 소리 지르고 말이야. 집에서 조용히 있다. 남자가 또 오르면은 이렇게 그 남자에게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이랬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드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다면 이제 그 심해지면 부모가 안 알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과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해보니 상담을 해보니 이 아가씨가 사실은 왜 이렇게 히스테리가 걸렸느냐? 보통 사람은 한번 남자에게 실현당했다 해서 쉽게 잘 안 걸리는데 정신질환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렇죠. 요즘은 뭐 여자를 쓱 닦고 뭐 가르치면 뭐 네 아이 없나 뭐 이런 더러운 종類한 만났겠지 이렇게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히스테리아에 걸릴 때 그 사연이 있더라고. 알아보이. 이 여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처녀선을 한 번 안 읽고 있어. 우리나라 60, 70년대처럼. 그런데 다른 남자한테 어설프게 한 번 당해버린 거야. 버지니티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안 통하겠죠.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는 한번 참 결혼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녀였으면 몰라도 내 이미 베리 몸인데 이런 남자한테 그거 왜 못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도박하는 심리도 가품되는데 자기도 머릿속에 거부했는데 또 이 남자는 쪼다같이 거기서 물러서버리고 연락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상처가 상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말 못할 상처죠. 이 은밀한 이야기가 털어놓고 의식세계 털어내버리면은 상담하고 짓거려버리면은 이게 억압 안 되는 거 리프레스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병이 안 생겨요. 남한테 말을 풀어놓고 말을 못하고 혼자 하면 꿈에도 나타나고 이 시달리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이게 이런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지구 속에 용암처럼 계속 끓고 있다가 취약한 부분으로 나오는 게 지진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하와이에 불산이 나오는 화산 터지는 거 봤죠? 그럼 이 사람부터 뭐 취약한 게 뭡니까? 좀 활달한 사람 소리 지른다든지 말 못하는 사람 두통이 난다든지 기침을 혼자 한다든지 처녀가 좀 이렇게 소심한 여자는 안 그런 사람이 활동적으로 이 사람부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양표가 있는데 이 약한 지표로 이렇게 표출을 용암이 분출해 오듯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여간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남자 공격하는 데 대한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이렇게 소리를 개성을 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프로이드한테 드러내고 또 그 당시는 뭐 최면요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의식세계에 드러내서 자기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다. 무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런가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치유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히스테리아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앞 시간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도라 케이스.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도라의 경우가 있어요. 이 쌀의 케이스 example. 도라가 이제 14살부터 한 18살까지 이런 히스테리아 증세를 겪거든요. 사춘기 때 아닙니까? 우리 중3 정도. 18세 같으면 고3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옛날에 이 당시 100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그래 이제 이 도라가 엄마는 굉장히 성실하고 해서 집안일에 늘 억척같이 일하고 해서 딸을 제대로 챙겨주고 상담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창 사춘기 때 말이야 안 살펴주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놀아야 되는데다가 전에는 아빠가 들어 살펴주는데 아빠가 옆집 남편의 자기 친구죠.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고부터는 도라를 멀리 하게 되죠. 자연적으로. 그 시간은 사람이 제한되는데 이 사업가 바쁜데 좀 나오면은 이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니까 이 extra marital affair라고는 이런 것을 혼혈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눈치채고는 이 친구가 헤어케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이름을 이렇게 잘 쓸 수 없겠죠. 이 헤어케이라는 남자가 이 도라랑 이것도 이제 필명입니다. 이 도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정감을 주고받고 이렇게 얘도 그게 정을 붙이게 되고. 그런데 이 방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도라의 아빠가 아내를 사랑하도록 해. 왜? 도라를 적극적으로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사업가예요. 케이도. 그러니까 출장 나가면은 이제 도라가 기침하고 말더듬이 되고 막 이런 히스테리 증세를 나타내고 이 남자가 출장 갔다 한 보름씩 한두 씩 갔다가 돌아오면은 만나면 금방 금세 사라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증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춘기 때, 물론 이제 정신질환은 어릴 때 충기에서부터 많이 오지만 이 사춘기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절대적 보호 아래 있을 때 정신적으로 또는 이런 부모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때에 이렇게 관심 밖에 있을 때에 일탈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학적 말로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히스테리아 증세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그런 히스테리아 증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도라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강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신용어들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우리가 용어를 좀 설명하면은 이게 뭐랍니까? 영어에서 여러분 아세요? compulsion. 이걸 처방이라고 해요. 이 compulsion은 거기다가 반복 강박이기 때문에 repetition compulsion이에요. 비도홀름에서 처방, 비도홀름 하는 게 repetition, 독일어에서는 처방이라는데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죠. 말이나 행동에, 행위에 있어서 반복하는 거, 손을 부르뜨릴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품에서도 막 말 반복하는 게 많잖아요. 소설에서도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경기도 이천에 그 중학교 소년이 어머니 시체하고 몇 달간 같이 있었어요. 어머니 시체하고 같이 한 집에 있었잖아요. 몇 달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엄마를 워낙 사랑하고 효심이 극해서 엄마의 시체하고 몇 달간 같이 있었어요. 한 방에. 이야기 들었습니까? 몇 달이었죠? 6개월이었죠, 아마. 네, 6개월. 그럼 6개월 같으면 뭐 정말 뭐 이런 육체 다 녹아내리고 그 사이에 계속 처음에 사망하면 똥오줌부터 다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그 냄새도 진동할 테고 이 지금 라깡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이 페인, 고통이죠. 페인이 플레저, 쾌락이나 즐거움, 기쁨이 페인보다 더 하면은 페인을 감수한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그 포스트 마던 컨디션에 그런 이론이 나와요. 얘는 엄마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정말 그 냄새를 모르고 냄새가 나도 사랑은 확실히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감내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얘 일기장에 MBC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기장에 그걸 MBC 사진을 담았더라고요. MBC 뉴스에.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반복이죠. 이거죠. 엄마 좋아 사랑해 이래도 되는데 좋아 이랬다가 엄마 좋아 이게 강박이에요. 근데 어떤 그 보통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간 사람, 이 행위가 보통 사람 길이 아니죠. 시체를 갖고 6개월 같이 있었다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신경증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그 신경증이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요런 한 단면은 repetition compulsion의 면을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 반복을 해야 안정을 찾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손을 한번 씻었는데도 깨운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씻잖아요.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안 흐르는데도 어떤 사람 다시가 이 결백이 고절된 상태의 강박증입니다. 하고 신발 정리가 해놓고 대충 해놓고 자잖아요. 잘 때 누가 뭐 집에 여자가 있다면 신발 정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잠들라 하다가 다시 한번 나오고 괜히 보니까 어느 데인데도 한 번도 신발 만지작거리면서 다시 정돈하고 들어오는 사람 있죠. 수도꼭지 자주 잠근다든지 어떤 사람 손을 심지어 알코올 반복해서 씻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강박증이지요. 그래서 반복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고 한 번은 이 8월달에 메도파크라고 뉴욕에 이 8월 뉴욕이 우리나라 서울처럼 더워요. 근데 그 오후 2시부터 막 한창 햇빛 내릴 때인데 이 자전거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피부가 참말로 자기 말로 잠깐만 탔다 하더라고. 그럴 일도 돌았대요. 그럼 뭡니까? 자기 반복하는 행위가 자기가 의식 없이 계속 거기에 강요당했다는 귀신 덮인 사람처럼 이게 obsessional neuro시스인데 모든 강박의 기본 용어를 obsessional neurosis라거든요. 이
compulsion은 뭐냐? being forced to do something repeatedly. 뭔가를 반복적으로 안 하고 못 빼기는 이게 being forced to do거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몇 번 했지도 모르고 의식도 없는 거예요. 뭘 공부도 잘 못하는 애들 뭐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해도 집중해서 좀 놀고 운동하고 이러면 잘할 수 있는데 안 그러고 계속 하는데 뭐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말이야. 계속 어떤 걸 반복하는데 자기가 얼마 했는지 거기다 숙답도 못하고 세월 보내고 의식에 있어 집중해야 되는데 의식적 노력 이 워드파워를 쓰는 노만 루이스는 make a conscious effort 이래야 50, 100배 효과 노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시간 돈만 낭비거든. 뭐 학원이 아니라 낭비도 아니어도 여러분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게 의식을 안 하는 건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그 행위를 반복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게 다 compulsion이에요. 반복 강박이다. repetition compulsion. 그 다음 delusion, 망상. 이런 용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꿈의 해석에 들어가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이러니까 뒤에 가다가 또 전체적으로 우리 알아야 돼. 실화는 알아야 이다 이 무의식이 생긴다 이랬죠. 지금 무의식의 문제야. 무의식이 잘 표현되는 것이 꿈이라 했어요. 그걸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 해소할 수 있죠. 물론 이 책이 다가 아니죠. 꿈의 해석이 대표적이다 뿐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딜루전, 망상. 망상이 뭡니까? 누가 우리말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망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말씀해 보세요. 망상이 뭡니까? 망상이라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응? 여기에 대표적인 게 과대망상, delusion of grandeur 하고 delusion of persecution. 과대망상과 박해망상. 박해망상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망상이라고 해요. 과대망상. 내가 조직의 회장 같으면 말이야. 멋지게 하는데 이 회장을 비판하면서 뭐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말이야.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과대평가하는 이런 사람이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 사람 능력 우리가 다 아는데 지나치게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헛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대망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피해망상이다. 그러니까 delusion of persecution. 이게 무슨 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해가 되는지 몰라도 전번에 한번 그 검도사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욕한다 해가지고 제가 한쪽 팔을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나는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판사가 정상을 굉장히 참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피해망상증 증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흰클리가 레이건을 쏴 죽였지만은 정신질환자 쏴서 해서 풀어줬잖아요. 토가 안 시켰잖아요. 정신병자는 리허빌리테이션 센터가 갱생원에 보내가 일정 기간 요양은 하게 하지만은 감옥에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은 그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날 보고 욕한다. 이런 이제 관계망상의 범죄에 넣기도 한데 이런 범죄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주려는 적으로 혼자 살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개 피해망상은 그 유사한 문제를 자기가 한번 옛날에 당했을 때 옛날 경찰에 가서 세게 터지면은 경찰만 옆에 봐도 겁난다 하는 게 그게 피해망상이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제대로 했다면은 이 정상을 참자기가 내가 판사라면 상당히 많이 감형을 해줄 텐데 어떻게 판결난지 그 결과는 안 봤지만 피해망상이란 말이에요. 한번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철이 뉴욕 전철이 우리나라 전철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앉게 돼 있다. 두 줄로 왔는데 요 앉으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 맞고 있는 사람한테 남자 중문을 날려버렸어요. 나보다 어디 터지는 거야. 갑자기 아니 밤에 홍두깨로 터진 거야. 이 사람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비웃었다는 거야. 안 비웃었는데. 이게 피해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그런 유사한 비웃음을 당하니까 옛날에 한번 큰 봉비를 당했거나 자기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나 이랬을 때 그 유사한 것만 보면은 알레르기적으로 반응을 해가 과격한 이런 물리적 공격을 상대에게 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피해망상입니다. 무슨 것이죠? 그럼 이런 망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난 과거는 참 불행이죠. 그런 오해를 받아가 옛날에 뭐
걸려가지고 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얻어 터졌다는 이런 걸 빨리 헤어나야 돼요. 그 피해, 보통 말로 피해 의식이라는 그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자가 남자한테 한 방에도 뭐 또 예사로 일어나고 이럴 때 건전하게 시집가 잘 살지. 그걸 다 생각이 잘 잡히면은 정말 그 정신적 생활이 피폐해져요. 못 써요. 또 두 번, 세 번 다치면은 또 일어나고 재기하고 해가,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그 피해를 생각하면은 두려워서 못 살겠죠. 그 다음에 환청이라는 게 있어요. hallucination. 이 비몽, 삼몽관이라든지 자살 충동, 요즘 한강에 많이 빠져 죽는데, 이 강물만 보면은 이 정신질환이 어디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오거든요. 이제 압박하는 거, 자기 이제 비리가 드러나고 이런 압박을 받잖아요. 스트레스. 그리고 다른 말로 텐션이라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고민을 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프리 어소시에이션. 뭐 이렇게 저놈을 다 죽여버릴까? 검사를 죽여버릴까? 안 그러면 공격이 자기에게 향하면은, 안으로 향하면 이제 메조피스트증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각을 하고 뭐 이래 되는데, 그래서 물 보면은 자살 충동을 느껴가, 안 그러면 뭐 앞 12층에서 뛰어내려 버리거나, 이제 뭐 한강에 뛰어 들어가 버리거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 억압을 많이 당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막 강이 나를 부르는 것 같고, 칼이 옆에 있으면 이게 쥐고 싶고 창란이 일어나면서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끝이 보이고 말이야. 이런 이 hallucination.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뭐 눈은 떠 있는데 그 끝이 보인다는 소리가 들리면 실제는 소리나 물체가 없는데 보이거나 들릴 때 이런 걸 환청이라고 하잖아요. 이 hallucination. 이런 이제 한번 써볼까요? 이 hallucination. 문학 작품에도 많이 다룹니다. 뭐 귀신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 이것도 문학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앞에서 이 나르시서스 총각이 다 이제 혈압신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 나체 육체가 강에 비치는 걸 보고 육체를 아름다우게 보면서 자기 육체에 반해가지고 그게 뛰어들어서 익산에서 죽잖아요. 그런 것을 문학에서 표현한 것이 나르시시즘이라고, 그 총각인 나르시서스, 이름이 나르시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어떤 그걸 앞에 서서 여자들이 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매맞은다든지, 혹은 나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해놨으니까 동영상 보면서 늘 기뻐하고 이래요. 필요 이상으로 두 번째 보면서 이게 내 모습 구경, 나도 나르시서스입니다. 이런 요소가 다 있어요. 이제 심해지는 문제라는 거지. 이걸 알면은 심하게 극으로 빠지지는 않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시하는 자기 육체를 보듯이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다 육체입니다. 육체에서 꼭 빨가벗고 이런 이 혈압에 나르시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문학에서 광의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 나르시스스를 할 때는 자기의 모습에 자기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보고, 그래서 희열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탐닉하고 도취하면 이것이 다 나르시스스예요. 그 주의가 나르시시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다는 나이를 못 했잖아요. 몇 가지 이런 신경증적인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무의식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억눌려 있던 것이, 억눌려 있으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뭘 억눌러 놓으면은, 아시겠어요? 그럼 누가 어떤 비밀, 남한테 무슨 은밀한 게 있다. 은밀한 걸 토로 안 하면 내가 사그러 들겠지. 이거 내 입 다물어 보면 내 하나 죽으면 무덤까지 가버리지 하고 있어봐. 그러면 그게 물려있나? 물려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그 성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걸 표출한다는 거죠. 그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임금이 찾아가서 보니까 임금이 귀가 당나귀 귀 아닙니까? 일정 괴물을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말이야, 나발을 보면서 자기는 모가지인데, 그런데 자기는 봤거나 안 봤으면 모르다. 안 봤다 할 수도 없고, 이미 봐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치죠. 말을 안 하니까 미쳐. 이상한 걸 봤는데 나발을 불어야 되는데, 의식세계에서 본 거를, 이게 비플라스틱이거든. 말을 안 하고, 이게 말이야, 희한한 걸 봤는데, 말하면 지 소문난 모가지니까 말도 못하고 꿍꿍 소를 꿍꿍하고 지내다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년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고목이 대놓고 뭐랍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그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 히스테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의 몸부림의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문제 있으면은 갖고 온 사람이 원하면 신부한테 못하면은 진짜 아빠 어머니한테 못하면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든
품고 있는 은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의식세계에서 털어나와버리면은 무의식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꿈에 무의식이 잘 표현되는 꿈에서는 시달리지 않죠. 이제 꿈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그 재작년인가 겨울에 이 중년의 남자가 자기 마누라를 살해했잖아요. 왜 마누라가 자꾸 12시 넘어가고 그러니까 좀 이게 거부증이 들기 시작한 어처증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의심은 할 수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그걸 사람까지 죽여야 됩니까? 오늘 뭐 조용하게 헤어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 다툼을 시기하고는 부부싸움 세게 한 날 여자를 찔러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죽여가지고 시체를 유기했어요. 깊은 산 중에. 근데 이제 그 유기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은밀한 얘기를 나서를 할 수 없잖아요. 살인범으로 몰리는데 자기 모가지인데 사형당하는데 혼자 꿍꿍 앓잖아. 그러면 이걸 말이요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면 그런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들이 살인범들이 경찰서가 자수하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 시달리기 때문에 꿈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 강심장으로서 내지 그런 거 뭐 예사로 안 쓰는 사람은 살인을 반복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달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꿈에서 이 자기 마누라 나타나가 그 한겨울이었거든요. 시체를 유기하는 때가 그러니까 여보 추워요. 여보 난 추워요. 이러니까 이 남자가 제 옷을 덮어주고 뭐 이런 게 꿈에 보이잖아요. 꿈에서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꿈이라는 게 뭐냐면 소원이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대한 잘못된 것을 내가 이래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무의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덮어주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꿈에서는 이루어져요. 현실 세계는 못 이루어지지만은 그래서 너무 시달리도 안 돼요. 경찰이가 내가 살인자라고 날 잡아내라 해서 구속됐잖아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의식세계, 이 웨이킹 라이프, 우리가 눈 떠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의식세계인데 이 의식세계, 웨이킹 라이프에서 말 못하는 사연이 있을 때 이것을 말을 안 하고 눌려놓으면은 가만 눌려서 저절로 사과를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서 나타나는데 시간 문제인데 늦게 나타날수록 더 골마 터져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어느 중년에 참 점잖은 고상한 어떤 직업의 이 사람이 신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이 총각 때 청소년 시기에 여자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될 이런 분들이 왜 그런 여자 꿈에 나타났냐? 자기도 참 이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 경우는 거기다가 청소년 때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한번 연애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적어도 제대로라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안 됐겠죠. 여러분 잘 아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잡아도 제대로 못 잡았거나 이럴 때 그 못 이루어진 것이 무의식에 남아있다가 빨리 나타나보면 좋은데 이 나이 들어가 이거 중년이 돼가 나타나면 이것도 참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노? 마누라 앞에 고백하게 되죠. 또는 다른 사람 앞에 이제는 고백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중고등학교 때 마음은 있었는데 제대로 데이트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꿍꿍 앓고 이런 사람이 꿈에 자주 나타나요. 그러면 결혼해가 잘 사람 또 고백하고 애도 놓고 살았던 사람이 이혼해가 왜 나타나느냐? 그거는 이혼도 쉽게 하고 다른 남자 만나 그 여자를 잊어버리면 안 나타나. 안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해버리고 옛날 그런 게 있었다 하고 털고 가본 게 괜찮은데 아쉬워하고 그 여자가 내가 죄의식이 시달리고 진짜 내 무리하게 여자를 쫓아내는 게 아니냐? 애들 두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남한테 또 말해보면 들어가는데 그거 안 하고 혼자 공부하면 그게 꿈에 그 이혼 자기 쫓아내는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시달리는 여자.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은 물론 이런 걸 근원적으로 안 일으키면은 사고를 안 내면은 이런 문제를 안 내면은 뭐 인간대 문제는 없겠지만 세상에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다리가 부족하고 본의 아니게 또 상대에 의해서 내가 피해 입기도 하고 사고는 나는데 정신적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 기법을 배우고 이러면 제일 낫고 아니고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게 둔하면 제일 좋아요. 둔하면. 그래서 현대인들이 막 복잡한 생각을 하는데 둔할 수 있어 예민해지죠. 그럼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바로 이 정신 뉴로시스의 시작입니다.
유로시아 시작되는 것이 발단의 스트레스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면은 심각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공부해 나가면은 이게 하나하나 이제 벗겨집니다. 이 책이 이분이 쓴 뭐 20여 권의 책 페이지 수의 비중에 비하면은 한 15분의 1, 뭐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잘 체계화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다른 이런 전반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다음 주는 우리가 예고한 대로 55페이지부터 해서 문장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석하면서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뭐 오늘 이 정도 마치고